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914페이지입니다. 914페이지, 계약 강론의 위임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914페이지 3번 문제,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1번에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당연히 대리권도 수여받은 것으로 하면 벌써 틀리죠. 왜냐하면 위임과 대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도 갑으로부터 을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자, 수권, 그렇죠? 수권이래. 네?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 수권을 받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위임 계약까지 체결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임은 또는 반대로, 그러니까 대리는 반드시 위임을 수반한다 해도 틀리고요. 위임은 반드시 대리를 수반한다 해도 틀립니다. 대리와 위임은 별개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통상의 경우는 위임하면서 동시에 대리권도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반드시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시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당연히 대리권도 수여받은 것으로 수임인은 위임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부동산 중개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뢰인이 업자에게 확인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이것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3번. 수임인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되고, 위임인을 위하여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해 줘야 된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 4번.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서 소비한 때는 다 조문 중심이죠.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 모두 조문을 그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문제. 자, 역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교차 청약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서로 청약이 교차가 됐다, 그죠? 자, 이 노트북 100만 원, 50만 원에 사지 않을래? 물었고, 상대방도 너 나한테 그 50만 원에 팔지 않을래? 서로 청약이 교차가 됐다.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고요. 1번 맞죠? 2번. 모든 무상계약의 채무자는 자기상과 동일한 정도의 주여물을 부담한다. 늘 반복했습니다만은, 자기상과 동일한 주여무라는 것은 무친상이라 했어요. 무상 임치에서의 수친의 관리 의무, 그 다음에, 친권자의 재산 관리권, 또는 대리권,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자기상과 동일한 주여무, 그 다음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관리 의무, 그래서 무친상 그랬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만 자기상과 동일한 주여무이고, 나머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여무다. 그러면 모든 무상계약의 채무자는 했는데 사실은 위임도 앞에서 표현해 드렸습니다만은 위임도 무상계약이 원칙이죠. 그래서 무상위임일 때 자기상과 동일한 주여무가 동반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선량한 관리자. 무상위임에서의 수임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여무, 성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2번 틀리고 정답. 3번 승낙자가 받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받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이것은 받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네. 3번 맞고요. 4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을 했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네. 어떤 사례 들었어요? 교재를 송부하면서 출판사에서 이 책을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청약을 하면서 물건을 함께 송부를 했는데 바로 받은 사람이 그대로 그 교재에다가 밑줄을 딱 쳐버렸다. 자신의 서명을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행동 자체가 승낙으로 간주가 되어버린다. 그렇죠? 승낙으로 볼만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때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 실현에 한 계약 성립이다. 또 어떤 사례가 있었죠, 여러분? 어떤 그 예금자가 은행 가서 그 금융기관의 직원한테 돈을 딱 맡기잖아요. 딱 내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수령해서 처리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금 계약의 성립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것도 이사실현한 계약 성립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3, 4번 이어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16페이지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무상 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본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방금 설명드렸고요. 2번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복위임을 할 수 없다는 거 있잖아요. 복대리 민법 총칙에서 그죠.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이 있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임권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이 위임에서도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는 복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해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언제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언제나 틀렸습니다. 그렇죠? 거듭 반복되지만 무상 위임이 원칙이니까. 4번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위임은 위임인의 파산으로 인해서 종료한다. 위임인의 파산 대리에서는 대리권 공통의 소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리다. 본인의 사망, 그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파성이죠. 사파성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자, 그랬었죠. 근데 이게 대리가 아니라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파산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 위임 계약의 종료 사유로 한다면요. 위임인의 사망, 파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인. 자, 수임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건 사파성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임의 종료 사유에만 이 위임인의 파산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임은 위임인의 파산에서 종료한다. 맞고요. 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918페이지의 9번 문제를 보시죠. 918의 9번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첫 줄은 무상 위임 원칙을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줄은 유상 위임의 예외를 표현하고 있죠. 만약에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즉 유상일 때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번 역시 판례로서 변호사에게 개정 사건의 처리를 위임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맡기는 것은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때는 유상 위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죠. 수임료가 동반되는 유상 위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은 언제나 최고 없이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갑니다. 해설을 잠깐 여러분 참고로 하시죠. 밑으로 좀 내려가면 제일 밑에 해설 3번 부분 보시죠. 3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끝부분 사건번호 옆에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채무불행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줄 끝부분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바로 최고도 하지 않고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냐? 그것이 아닙니다. 독촉을 해보면 수의민이 계속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위임인은 수의민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 3번에 두 번째 줄에 다시 위에 지문 3번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 줄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은 언제나 최고 없이 채무 불이행을 요해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또 4번 법무사는 하고 나는데 지문이 5줄이죠. 법무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뜻이죠. 네. 그래서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등기를 의뢰한 의뢰인에게 그러한 사항을 설명 내지 조언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 네, 5번도 당연히 지문이 길고 옳은 지문인데요, 여러분. 밑에 해설을 잠깐, 해설로 대체를 하시죠. 5번 밑에 내려가 보면요. 수의민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유상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의민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네. 네. 그러니까 수의민이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 계약을, 위임인이 수의민에 대해서 해지를 한 것만으로 항상 수의민에게 어떤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역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조합. 자, 921페이지, 921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업무집행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업무집행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어떤 이제 조합원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업무집행자를 이제 정해가지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을 해갖고요. 그 자가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자가 대외적 어떤 거래관계를 하다가 배임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요. 조합이 손해를 입었다. 그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주체는 바로 그 조합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인 개인, 즉 조합원으로서는 그 조합 관계를 벗어난 개인 자격으로서 그 업무집행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2인 조합에서 자, 두 사람이 이제 동업을 하는데 조합원 1인이 탈퇴를 하면 조합 관계가 종료되고, 그러니까 두 명이 동업을 하는데 한 명이 탈퇴를 하면 조합 관계가, 동업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당연하죠.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자녀 재산을 분배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 청산 절차가 아니고요. 그 계산 관계로 그냥 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건 해설을 좀 더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밑줄 한번 쳐보시죠. 2인으로 된 조합 관계에서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까지 밑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 그러니까 해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 청산 이런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꼭 법인의 해산 청산 절차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조합도 해산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지문은 뭐냐면 두 사람이 동업하는 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 사람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해산 청산 절차가 아니라 일단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끝나고 어떤 관계로 들어가느냐.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바뀌고, 그렇죠? 합유자가 예를 들면 뭐 둘인데 한 명이 탈퇴를 하면 합유해서 단독 소유로 바뀌죠. 자, 탈퇴한 자와 남은 자 사이에서는 계산하는데 불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으로서. 자, 3번 지문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합이 해산하였으나 조합 잡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자녀 재산 분배만이 남아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4번. 조합 계약으로 업무 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선임하고 3분의 2. 업무 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또 5번. 2인 조합에서 조합원 A가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후 A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서 당초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A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 해산 청구를 할 수 있고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아래에 해설에 그 판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시고요. 자, 924페이지 5번 문제도요. 5번 문제도 924, 5번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자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갑을 병정무 뭐 5사람이 공동 이렇게 출자를 해서 이제 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갑은 부동산, 을은 동산, 병은 채권, 정은 금전, 무는 노무.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이면 그 무엇이든 출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뭐랬죠? 부동산, 동산, 금전, 채권, 노무. 노무니까 이렇게 노무라는 것은 이제 무는 뭡니까? 야, 니들은 부동산, 동산, 금전, 채권, 재산 다 있어서 출자하는데 나는 재산이 없다. 그런 재산은 없다. 그 대신 내가 몸으로 때울게. 내가 니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일 많이 할게. 그 얘기죠. 그래서 노무도 출자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면 노무도 출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출자한 액에 비례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지분이 결정이 되죠. 지분이 결정되고 그 지분에 따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이익도 기속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지문 맞잖아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계약이고 일종의 조합 계약. 그 다음에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당사자가 손익 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균등함수로 추정되고 아니죠.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는 출자한 액에 비례해서 결정이 된다. 출자한 액에 비례해서. 그래서 밑에 해설에 여러분 박스 안에 이 조문인데 조문 밑줄 한번 쳐주시죠. 해설의 박스 아닙니다. 당사자가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 부분에 강조를 좀 해주시고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역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 분배 비율을 정한 때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의 공통등수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에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줄에 당사자가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균등함수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정하고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 분배 비율을 정한 때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의 공통등수로 추정한다. 자, 두 번째 줄은 맞죠.
자, 3번, 4번, 5번 여러분 지문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7번. 역시 조합입니다. 1번.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에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하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 경영,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판례가. 공동으로 뭔가 사업을 해, 공동 경영을 해야 된다. 공동의 목적 달성 정도만으로는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의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지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일반 계약 관계에서는 우리가 일시적 채권 관계에서는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뭐합니까?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또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계약 관계에서는 그랬었죠. 그런데 조합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자, 동업 관계니까 해산 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탈퇴를 하거나 해산 청구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약정을 위배한 어떤 조합원에 대해서 제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 관계처럼 그렇게 해제, 원상회복 이런 손해배상 청구 그런 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3번에 조합계약으로 업무 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아까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3분의 2. 네, 4번. 조합 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 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합유. 그러면 합유적으로 부담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무한 책임이냐, 유한 책임이냐라고 본다면 무한 책임이 되겠죠. 무한 책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 재산에 한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조합원의 개인 재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한 책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과 조합의 차이점이죠. 사단은 여러분, 사단의 경우에는 유한 책임이죠. 사단 재산에 한해서 책임을 지지 사단의 그 구성원, 사원들의 개인 재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한 책임인데 조합은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아니 당연하죠. 둘이서 동업하는데 대외적으로 장사하다가 빚졌다. 당연히 조합재산에 한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앞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조금 더 길게 늘여놨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그대로 기속한다. 이 소리가 뭡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탈퇴하면 합유에서 단독 소유로 바뀐다. 그렇죠? 합유에서 단독 소유로 바뀌게 되고 이 경우 조합 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조합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그 잔존 조합원 한 사람 남은 그 사람에게 조합 채무 전부에 대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탈퇴한 사람과 이 남은 조합원과의 관계는 아까 계산하는 관계에 있다 그랬었죠, 여러분. 네. 자, 다음 페이지 927페이지 9번. 역시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선 1번.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의 공동 경영, 아까 나왔네요. 중복된 지문입니다.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해서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대로 중복됐고 2번도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도 중복입니다. 방금 했습니다.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뭐 의무를 부담 지을 수는 없다. 나왔었고요. 3번 조합계약에 동업 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는 약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분의 양도, 조합원의 지분 말입니다.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 전부, 원래 합유에서는 여러분 합유에서는 지분 처분은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죠? 본래 아니 물권법에 우리가 공유, 합유, 총유에서 그랬었죠.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고 합유는 지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그 합유 관계인 조합 계약에서 규약으로 아예 정해놨다고요. 동업 지분은 또 우리 동업자의 관계에서 이 지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약으로 정해 두고 있는 경우 과연 조합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기 지분을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 왜냐? 규약으로 이렇게 정해 두었으니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지만 전부 또는 일부는 안 된다. 일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당연히 제3자에게 양도할 수 되는데 전부는 가능하지만 일부는 X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해버리면 이게 계속 뭐 어떻게 되죠? 새끼 친다라는 표현이 걸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법입니다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면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어떤 그 투기라든가 소위 말해서 뭐 딱지, 뭐 분양권 이런 것들의 불법 전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규제 장치를 조문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그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을 일부를 양도한다고 한다면 계속 쪼개가지고 그죠? 분양 딱지를 뭐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위 말하는 딱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양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 되면 애초에 어떤 그런 뭐 투기나 불법 전매나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죠. 네,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번 지문의 세 번째 줄에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 일부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아무리 규약으로 또는 조합계약에서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어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해설을 조금 체크 한번 하고 가시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3번 해설에 이건 밑에서부터 몇 번째 줄 하지 말고요. 3번 지문의 위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3번 지문의 해설의 세 번째 줄 끝부분.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밑줄 치시고요.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 전부의 동그라미 일체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계속 밑줄입니다. 또 지분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까지 밑줄 치시고 왜냐하면 하고 나오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이 인정된다면 조합원 수가 계속 증가될 수 있다. 자, 새끼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당사자들의 그 모이게 된 어떤 취지 이런 것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동업 관계가 이제 결과적으로 엉뚱한 쪽으로 흐를 수가 있단 말이죠. 3번 정답이었고요. 4번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우리가 보조적 상행위 이제 상법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죠. 예, 기본적인 개념인데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상대방에게 일단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을 하면 일종의 이제 대리인 자격으로서 보시고요. 대리인 자격. 근데
조합의 보조적 상용으로서 유리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건 뭔가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명하지 않았다. 그 유료 공급 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우리가 그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현명주의. 그렇죠? 만약에 갑의 대리인 을이다. 대리인이다. 이자가 대리행위 할 때는 상대방 병과 대리행위 할 때는 나는 갑 아무개의 대리인 을 아무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현명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명주의. 그럼 만약에 현명, 이름을 발표한다. 이 뜻인데 만약에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인 자신을 위한 법률행위로 본다. 간주한다. 그랬었죠. 물론 예외가 있죠. 단 상대방이 이자가 갑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굳이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행위로서의 그 효과가 귀속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칙은 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예, 그랬는데 이 현명주의가 어디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냐. 일상가사 대리권 있죠. 일상가사 대리권. 자, 우리 가족법에 일상가사.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다. 어떤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 여기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요. 또 상행위의 대리입니다. 상행위의 대리.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번 지문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죠. 상행위의 대리에 대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4번 지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료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즉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유료 공급 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근데 왜 조합은 전원에게 미친다 이랬을까요?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잖아. 그죠?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고 당연히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이런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은 전원에게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앞서 또 보셨지만은 뭐 예를 들면 그 업무 집행 어떤 조합원이 한 행위는 뭐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929페이지에 자, 조합의 해산과 청산. 자, 1번 문제.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합이 외부의 제3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전 조합원 명의로 하거나 왜 그러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전 조합원 명의로 하거나 조합원 중 일부로 하여금 조합원 전원의 대리로서 하게 해야 한다. 일부러 하여금 전원의 대리로서 하게 해야 한다. 법인격이. 그래서 그 조합은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그 법인의 사단법인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단과 조합의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단과 조합의 비교. 그래서 두 개가 성격이 유사하고 해서 사단과 조합이. 사단은 법인격이 있죠. 법인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당연히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조합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계약에 의해서 조합 계약에 의해서 구성되는 같은 계약 관계고 조합 자체의 법인격은 없다. 그다음에 비교적 구성원의 수는 구성원의 수는 비교적 그 사단은 다수인 것이 특징이죠. 다수. 근데 이제 조합은 소수인 것이 특징이죠. 소수. 다수가 아니고 사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소수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사단은 대표기관이라는 게 있죠. 대표기관. 그래서 이 대표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또 집행하고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또 뭡니까?
사단을 역시 대표로 대외적으로는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또는 직무집행대행자 이런 자들이 그 대표기관의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조합은 업무집행사원. 방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업무집행사원 그 3분의 이상의 결의로서 이제 선임할 수 있는 같은 경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존립 기간이랄까 이것은 비교적 사단은 장기간이 특징이고 이건 뭐 좀 상대적으로는 좀 단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쓰지는 않겠습니다. 장기간, 단기간. 그다음 이제 대외적 부채에 대한 책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유한 책임입니다. 유한 책임. 그런데 조합은 이거 뭡니까? 무한 책임입니다. 아까 표현 드렸죠, 여러분. 조합 자체 재산에 한해서만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조합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한 책임이다. 그러나 사단은 사단 자체 재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뭡니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죠. 단독 소유. 누구의 단독 소유라고요? 아니, 사단 자체 단독 소유란 얘기죠. 이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사단 자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단 자체 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다. 단독 소유. 조합은 여러분 조합은 뭡니까? 합유. 조합은 합유 재산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혼돈이 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뭐 소송 관계는 이제 사단은 당연히 법인격이 있으니까 그 자체 명의로 사단 자체가 당사자 능력이 있지만 법인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송법상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겠지만 조합은 뭡니까? 조합은 전원 명의로 그렇죠? 돼야죠.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으니까 그 조합 자체가 원고나 표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1번 문제에 1번 봤고요. 1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이 외부의 제3자 거래하는 행위는 전 조합원 명의로 하거나 조합원 중 일부로 하여금 조합원 전원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효과는 조합원 전원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이유,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방금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조합에 있어 각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 집행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번, 조합은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유, 이것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없다. 조합은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 2인 조합에서 조합 또 나왔네요. 조합은 1인이 탈퇴하면 그 조합은 해산되고 X. 해산되는 게 아니고, 그죠? 아까 계산하는 관계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해산되고 X.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X입니다. 중복됐습니다. 역시 그 밑에 아까 줄을 체크했지만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해설에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합의에 속했던 재산은 결국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2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 강론의 계약 관계는 뭐 이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32페이지부터는 이제 법정 채권 관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나옵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자, 그래서 1번 바로 사무관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무관리. 1번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밑줄 치십시오.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도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 관리하면
가장 원초적으로 아주 쉬운 예로 귀가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길을 뭐 잃고 막 이렇게 막 울고 있다. 꼬맹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파출소에 이제 데려다가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다. 뭡니까? 사무관리입니다. 예? 또는 뭐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뛰어들어가서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구조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뭐 자동차가 보니까 뭐 고장이 나서 이제 퍼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차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가서 보니까 뭐 냉각수가 다 떨어져서 뭐 소위 오바이트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예 막 넘쳐가지고 이제 고갈이 냉각수가 이제 뭐 부족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서 물을 보충해서 뭐 이렇게 시동을 걸리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 그건 뭡니까? 법률적으로 그러할 의무가 없는 법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줄 법적 의무가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가 바로 그러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뉴스에 나오더만요.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을 운전하던 중에 이제 아마 지병이 있었나 보죠. 심장 관련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기절을 했는데 그대로 두면 이제 뭐 대형 사고가 터질 것이 분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자기 차로 추월해서 앞에서 가로막았다. 그래서 어떤 큰 사고가 생길 것을 미연에 막았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사무관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의무가 없는데 타인을 위해서 행위를 해주었다는 거죠. 아주 뭐 박수받아 마땅한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1번 지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줄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사가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타인, 그 관리의, 그와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든 사례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그 바로 타인을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병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요. 자 약간 그래도 이제 원초적인 뭐 방금 조금 그런 예에서 쉬운 예에서 약간 수준을 좀 높여서 이런 예로 한번 가보시죠. 예를 들면 가벌병이 토지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누구랄까요? 정이라자. 정은 갑에 대해서 채권자입니다. 을병하고는 관계없고요. 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갑이 채무자죠. 이 채권자가 갑을 대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 대위권.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했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여기서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뭡니까? 바로 갑이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신청권이 등기신청권. 여러분 아시잖아요.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 우리 민법상 권리, 실체법상 권리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나 앞으로 등기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사법상 권리, 실체법상 권리지만 등기 신청권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권리자와 의무자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대해서 우리의 등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하는 공법상 권리, 즉 절차법상 권리다. 부동산 등기법이란 절차법상 권리다, 그죠? 이건 공법상 권리고. 그래서 이것도 등기청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지만 등기신청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니까 이 채권자가 이 등기소 등기관에게 채무자 갑이 해야 될 등기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자 갑, 을, 병 세 사람 명의로 뭐가 됩니까? 공유 등기가 됐다 예를 들면. 근데
근데 이것이 사무 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갑한테는 사무 관리가 아니지만 을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의 행위는 사무 관리가 성립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을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무 관리가 성립돼요. 네? 결국 을병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정이 사무를 해준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해 준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을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무 관리가 성립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사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좀 까다로운데요. 세 번째 줄에 그 1번 지문의 세 번째 줄에 다시 한번 보면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이 사례를 한번 보세요. 병존할 수 있고 자, 결국 이렇게 돼서 등기가 갑을병 세 사람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건 이제 정의 집행력이 이제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이 이제 강제 집행을 한다 하려고 할 때도 이제 그것이 용이하게 되니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도 없고 관리할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잠시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 935페이지의 5번 문제를 보시죠. 935페이지 5번 2014 사무관 승진시험. 자, 거기 보시면, 자, 순서 약간 잠시 바꿨습니다. 5번 문제 2번 지문 보실래요? 2번. 2번.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입니다. 거의 밑에 하단이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이게 뭐 쉼표가 없이 다 붙어 있으니까 이게 원래 판결문 자체가 이제 그런 성향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띄어쓰기를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냥. 그죠? 그렇지 않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섞여가지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금 이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정의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잠시 쉬고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하여 이 사례하고 거의 같은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위 신청하여 등기가 행해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속으로 갑을병 세 사람을 공동상속으로 봤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등기가 행해진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자신의 채무자 누구만이죠? 갑이죠. 갑인데 채무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 누구예요? 을병 칠판 그림의 을병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의 기한 그 시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네요. 사무관리 시무관리가 아니고 사무관리에 의해서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 그러니까 사무관리에 소요된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 상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어떤 뭐 급박한 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어간 게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비용 상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비용 상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이 을병을 상대로 해서 사무관리한 결과 이 을병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습니까? 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죠. 절감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등기 비용을 나가야 될 비용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정은 을병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들인 등기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비용 상환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지문 옳은 지문이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1번 문제에 이제 1번 지문은 봤고요. 932페이지 1번 방금 확인했고요. 시간이 약간 걸렸지만 2번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위임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위임 계약.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무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제3자와 약정에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은 이건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해서 일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건 사무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맞고요. 3번.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본인의 현존이 간돈해서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 그렇죠? 현존이 간돈해서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4번.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사물을 관리한 때라 하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방금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까 고속도로상에 그 어떤 정신을 잃고 질주하는 그 같은 자동차를 추월해서 자기가 앞에서 막았다. 막아서 이제 큰 대형 사고를 면하게 했다. 그렇게 막음으로써 당연히 어떤 손상이 오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차량도 범퍼가 파손이 좀 되겠지만은 당연히 그 사무관리 그 대상자 바로 그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범퍼도 이제 뭐 파손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 과연 이거 배상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보시면 과실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마지막에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이죠. 자, 해설을 여러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해설에서 4번. 관리자가 석줄입니다. 마지막 석줄.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그 타인의 삶, 그 사물을 관리한 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 다음 5번. 사무관리 제도는 사회생활에서 사무관리 상호 부조의 이상에 트잡은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갑과리 상당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이웃 예를 들면 땅 토지 경계 때문에 한번 다툰 적이 있어 갖고요.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여름에 을은 어디였습니까? 휴가를 떠났고 그 해외 여행 가족들 모두 떠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름에 장마철이고 집중호우가 이제 쏟아져 갖고요. 을의 토지가 지대가 약간 낮거든. 가만히 보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이렇게 침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대로 두면 을의 이제 집에 안방까지 완전 집이 침수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갑이 보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담장 넘어가 갖고요. 넘어가서 배수 시설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급하게 이제 나름 공사를 해 갖고 침수 위기를 막았다. 물이 잘 빠지게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끔 해서 침수 위기를 막았다. 만약 이런 사례를 한번 가상을 해보자고요. 이거 분명히 사무관리입니다. 갑이 을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법적 의무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을 위해서 사물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나중에 갑이 을에 근데 사실은 갑은 여기에 비용이 투입됐어요.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정도 투입됐다 치자고요. 만약에 배수구를 뚫기 위해서 급하게 철물점 뛰어가서 삽이라든지 기타 이거 장비 한 두 개 구입하는데 한 돈 10만 원 들어갔다 치자고요. 그거 비용 들어갔습니다. 을한테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을은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 사이가 평소에 안 좋았으니까 을이 갑한테 반박할 수 있냐? 나 일체 그 비용 나 인정 못 하겠다. 누가 내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냅두면 되는 거지? 그 말이 안 되는. 그래 한다면 이제 을은 아주 이제 심보가 고약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엉뚱한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번 지문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무관리 제도는 사회생활에서의 상호 부조의 이상에 트잡았다. 이게 바로 상호 부조 아닙니까? 서로 이웃을 돕는 거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 즉 관리의 사지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면 물론 그 사무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것을 요한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